볼커의 SD 강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입니다. 자, 새롭게 심화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주의! 이 영상은 극장판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의 관람을 돕기 위한 시청 전 가이드 그중 심화편입니다. 스포일러는 없는 영상이지만 그럼에도 걱정이 되시는 분은 시청을 피해 주십시오. 볼커스텀이 알려드렸습니다.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 보기 위한 가이드편 좀 더 심화편 준비했습니다. 심화편 섬화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를 준비했습니다. 자, 심화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섬광의 하사웨이 아까 소설도 있었고 중간에 30년이란 세월이 걸쳐서 이제야 영상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둘 사이에 꽤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고 또 섬광의 하사웨이란 이야기라든가 그걸 구성하는 여러 방법들에서 여러 가지 변천사가 있었습니다. 요건 모르셔도 영상을 보는데 아무런 의미는 없어요. 몰라도 재밌게 보일 수 있지만 알면 재밌을 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섬화의 변천의 역사들을 좀 정리해 봤고요. 자, 그 다음 심화편이니 좀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자, 우주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즉 이 섬광의 하사회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 테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우주 세계란 어떤 세계관인가에 대한 걸 좀 정리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와 지오니즘, 아까부터 계속 나왔죠? 지온 공국이 움직이고 지오니즘이 나왔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과연 지오니즘이 도대체 그래 지오니즘한데 지오니즘이 뭐야? 한번 우리가 뭐 나치 뭐 이런 걸 알지만 나치즘 그럼 나치즘의 내용까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죠. 그냥 뭐 나치즘 나쁜 거다 뭐 이렇게만 아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문제와 지오니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그 지오니즘에서 파생된 지오니즘과 뉴타입의 이야기까지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섬광의 하사웨이를 볼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 한번 정리하는 이야기로 이건 절대 기초편에서 다를 수가 없죠. 지금부터 심화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섬화 변천의 역사부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일단은 좀 화면이 이쪽 구석에서 좀 작죠?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것도 AK에서 발매를 했었는데 기동전사 건담 역습의 샤라고 써있지만 그 밑에 부제 벨토치카 칠드런이라고 붙어있죠. 이게 소설판 역습의 샤 벨토치카 칠드런입니다. 참고로 이것도 벨토치카 칠드런이 있고 그냥 역습의 샤 소설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쓴 버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역습의 샤는 소설판이 두 개다. 그래서 원래 원작은 이 벨토치카 칠드런이란 이야기에서 연결되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설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건 전에 했죠. 근데 30년 동안 영상화는 되지 않았지만 정말 전혀 영상의 형태로 나온 적이 없는가? 아닙니다. 사실은 있어요. 뭐였냐? 바로 게임 SD 건담 G 제너레이션 F입니다. 예. 이 SD 건담 G 제너레이션 F라는 게임에서 그간 이제 첫 번째 G 제너레이션 시리즈, 그다음 G 제너레이션 제로의 성공에 힘입어서 이 G 제너레이션 F에서는 섬광의 하사웨이를 비롯해서 크로스본 등의 이른바 마이너한 이야기들, 외전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투 씬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림도 그려졌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성우들도 배정이 됐었습니다. 나중에 슈퍼로봇 대전 등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미지들은 다 이 G 제너레이션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 왔었는데 요번에 이제 영화판이 만들어지면서 비주얼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작품은 이 역습의 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예. 역습의 샤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원작의 흐름과 똑같기는 어렵다. 물론 전체 플롯이라든가 이야기의 전개 순서라든가 이런 건 똑같습니다. 똑같다기보다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같을 순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아주 스포일러가 될 만한 내용들은 가급적 제외하고 전사의 형태의 부분에서 다룰 만한 내용들만 오늘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소설판의 이야기입니다. 소설판에서 하사웨이와 퀘스파라야의 관계와 애니메이션판에서의 하사웨이와 퀘스파라야 사이의 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중요한 문제죠. 자, 소설판에서는요. 알파 아질의 퀘스가 탑승을 한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역습의 샤아판이랑 똑같습니다. 탑승을 하는데 그거를 하사웨이 노아가 격추하게 됩니다. 네. 하사웨이 노아가 재간을 타고 출격하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퀘스의 전투 중에 말려드는 것도 맞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사웨이 노아가 퀘스를 격추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관심을 가졌고 마음을 통하고 싶었던 여성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사웨이 노아의 이후에 변화나 발전, 성장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 자신의 어떤 마음의 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섬광의 하사웨이란 이야기가 전개되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애니메이션판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역스페샤에서 연출을 다르게 했거든요. 역스페샤에서는 새롭게 첸 아키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참고로 역스페샤 소설판 벨토치카 칠드런에서는 첸 아키는 등장하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 캐릭터인데 역스페샤에서 벨토치카 일마가 등장하지 않으면서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첸 아키가 등장을 하죠. 아무로 레이와 꽁냥꽁냥 하시는 분인데 굳이 말하면 바람 피는 거에 해당하는 첸 아기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첸 아기로 하죠. 첸 아기가 일단 출격을 하고요. 출격을 한 상태에서 알파 아질에 탄 퀘스를 공격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하사웨이가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첸도 그렇게 조종 실력이 좋은 게 아니니까 첸이 쏟던 탄환 중에 일부가 하사웨이를 향하게 되자 오히려 퀘스가 이를 대신 맞고 격추가 됩니다. 즉 첸이 퀘스를 죽인 게 되는 거죠. 자, 벌써 죽인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순간적인 상황에 이성을 잃은 분노한 하사웨이가 첸을 격추하게 됩니다. 네, 관계가 좀 달라졌죠. 아까와. 아까는 퀘스와 하사웨이 간의 직접적인 관계였다면 이번에는 첸, 아기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간접적 관계로 좀 변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사웨이는 자신이 처음으로 출격을 해서 누군가를 죽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사랑까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관심을 가졌던 어떤 여성의 죽음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큰 그림은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영화판이 나오기 전에 그럼 도대체 섬광의 하사웨이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 둘의 차이를 어떻게 풀어내서 이 하사웨이가 그 하사웨이가 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스포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이 문제를 매우 영리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해결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굉장히 직접적으로 언급이 나오지만 굉장히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 아주 유려하게 그리고 별로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넘어갔습니다. 네, 아주 뭉뚱그려 잘 넘어갔어요. 나중에 해설판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보시는데 소설판과 다르잖아 라던가 역시아랑 다르잖아 이런 식으로 짜증내지 않고 보실 수 있게 어느 쪽에서 들어오시더라도 말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잘 썼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원작의 대사를 거의 그대로 활용하면서 특별히 추가한 게 아니라 잘 활용하면서 연출적으로 잘 넘겼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판과 그러면 영상판의 차이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네. 자, G 제너레이션 F 버전의 아까 주요 4인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젠의 F 버전의 하사웨이 노아고요. 기기 안달루시아고요. 케네스 슬랙이고 렌 에임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판의 하사웨이 노아, 기기, 케네스, 렌이죠. 네. 자, 어떤 식이냐면 하사웨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체가 바뀌었죠. 네, 물론 그림체가 바뀌었는데 가장 크게 바뀌신 분, 그렇습니다.
원래 케네스는 백인의 금발 올백머리라는 설정이었는데 이번에 약간 좀 까무잡잡한 남미 계열의 이렇게 좀 흑발의 캐릭터로 바뀌셨습니다. 랜도 뭐 거의 차이 없죠. 뭐 다만 눈 색깔이 좀 바뀌긴 했지만 뭐 이 정도는 뭐 허용범위. 하사웨이도 좀 그림체가 약간 유화 좀 더 둥근둥근 그림체에서 길어진 거고 기기도 이 당시에는 뭐 이 정도 금발 미녀라고 할 만한 그림체이긴 하지만 좀 더, 예, 좀 더 이제 확실히 좀 더 이쁜, 예, 굉장히 예쁜 그림체로 좀 파워업을 했죠. 예, 그래서 예, 처음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케네스 바뀐 것 때문에 많이들 또 저 뭐 괜히 뭐 그랬네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케네스의 성격하고는 굉장히 어울렸어요. 영상으로 볼 때는 저도 솔직히 게임판으로 익숙한 게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좀 뭐랄까, 케네스 저렇게 바꾸면 내가 저게 집중이 될까? 막 이러고 들어왔는데, 집중 잘 되더라고요. 집중 잘 됐고, 색선님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 기기가 약간 좀 4차원 소녀예요. 이 사람이 좀 4차원 소녀인데, 퀘스도 그렇지만 이분도 나름 꽤 4차원 소녀인데 이번에는 그 4차원을 연출하는 방법이 이때는 좀 말하자면 좀 뭘까 약간 점쟁이 같은 말을 많이 했다. 좀 감이 예리한 녀석 이런 느낌이 기존엔 강했다면 이번 디자인은 좀 요염하고 좀 이제 제가 이런 표현 조심스럽지만 좀 요망한 느낌? 진짜로 요망합니다. 작품 내내 엄청 요망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더 살렸다.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참고로 그래픽만 바뀌었느냐? 그건 아니죠. 사실은 성우도 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성우에서 특히 변경된 것들 중에 사실은 국내에서는 논쟁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일본 내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던 것이 성우 변경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개봉 전까지, 개봉 이후에는 뭐 연기가 괜찮았다, 뭐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납득한다, 뭐 이런 반응들이 커졌지만 개봉 전에 성우 목록이 공개되었을 때 반발이 엄청 컸어요. 특히 하사웨이는 사사키 노조무에서 죄송합니다. 사사키 노조무에서 오노 켄쇼로 변경이 됐고요. 기기 안달루시아는 원래 하야시바라 메구미 씨가 했습니다. 예, 하야시바라 메구미, 거의 뭐 레전드죠. 뭐 이제 신이지. 하야시바라 메구미 씨가 하시다가, 후반부, G제너레이션 스피리츠부터, 슈퍼로봇 대전에서는 이분이셨을 텐데, 스피리츠 이후부터 카와카미 토모코로 바뀌셨었습니다. 그리고 케네스도, 타치키 후미코, 그 다음에 랜도 하시모토 코이치에서 스피리츠에 가서 미즈시마 타카이로로 변경이 됐었는데 이번에 다 바뀌었어요. 오노 켄쇼, 우에다 레이나. 근데 다만 우에다 레이나 씨는 연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광역계신데 우에다 레이나, 스와베 주니치, 사이토 소우마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특히 일본 팬들이 좀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사사키 노조무 씨가 있었어요. 왜냐면 사사키 노조무 씨 본인이 하사웨이 영상화를 합니다가 발표 났을 때부터 나 하사웨이 하고 싶어요 라고 굉장히 밝히셨었어요. 나 하사웨이 하고 싶다. 하사웨이에 대한 애정이 있으셨던 거죠. 하사웨이 하고 싶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본인이 트위터 등에 올린 인터뷰를 보면 애초에 컨택도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예 생각을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사키 노조무한테 물어보고 조율을 하다가 안 돼서 바꿔보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최소한 뭐 한번 얘기를 해보거나 이런 과정 없이 사사키 노조무 이번에 안 쓸 거야 이러고 이제 바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사키 노조무 씨 본인이 팬들이 너무 화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현 상황에 대해서 납득한다 뭐 이런 트위터를 올렸지만 되게 아쉬워하는 게 되게 보였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사사키 노조무 씨가 아예 등장을 안 했느냐 하면 실제로 이 영화에 등장은 또 하십니다. 누구로 등장하냐면 아까 제가 잘랐던 거죠. 바로 게스 H 휴게스트라는 조사국 부장의 성우가 사사키 노조무 씨입니다. 설정상 약간 좀 좌천돼가지고 이 지상으로 내려와 있는 조사국 부장이라는 설정의 캐릭터고 단역이에요. 단역인데 뭐 중요하긴 하지만 단역인데 하사웨이에서 단역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서 등장하시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섭외도 한 거예요. 섭외는 했는데 하사웨이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좀 변경이 있었다.
라는 부분들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설정도 좌천이고 실제로도 좌천이고 뭐 그런 식이었는데 다만 개인적으로는 뭐 바뀌지 저도 원래 그 쥐제네 버전 하사회 사사키 노조무 씨의 목소리가 익숙은 합니다만 이번에 하신 분들 연기도 매우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로서는 좋았을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섬광의 하사웨이의 변천의 역사들을 조금 봤었고, 근데 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바로 크시의 디자인도, 크시 건담의 디자인도 여러 번 바뀌어 왔습니다. 보여드리죠. 자, 이게 맨 처음에 소설판 디자인입니다. 소설 사파로 있었던 디자인이고요. 네. 소설 사파 지금 모습하고 좀 가깝죠.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뭐 누가 봐도 제오라이머 디자인인데 디자이너가 같으시니까요. 그래서 소설 버전이 있었고 이거를 G 제너레이션으로 오면서 약간 리파인했던 디자인이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실 요 좀 파란색이 많이 들어간 컷입니다. 큰 차이를 보면 요 좀 길었던 수염이 좀 짧아지고요. 가슴 부분에 있던 뿔이 안테나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다른 디테일들이 좀 추가됐다 정도 뭐 팔다리의 디테일이 좀 추가됐다 정도의 느낌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색감이 물론 소설판은 뭐 색은 알 수 없지만 좀 이제 기존의 오리지널 건담의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건데 이것도 당시 소설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있는 이 블레이드 안테나가 크시의 특징인데 왜 그걸 없앴느냐며 굉장히 뭐라고 했다고 하죠. 참고로 이거 두 개 디자인하신 분은 같은 분이십니다. 본인이 리파인 하신 거예요. 네, 본인이 리파인을 한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G제네 버전에서는 이걸로 나왔고 심지어 섬광의 하사웨이가 소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G 제너레이션 F를 통해서 크게 알려지고 이후에 G 제네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건담 팬들에게 선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게임을 통해서 이걸 아셨던 분들은 이 G 제네 버전이 훨씬 익숙하시죠. 오히려 소설 사파 버전이 굉장히 어색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도 지금 제가 이제 대표적인 이미지만 가져왔지만 요 G젠의 버전도 나중에 이제 카토키 하지메 씨가 리파인에서 로보톤, 카 시그네처로 나왔던 그런 좀 변형된 디자인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큰 흐름만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번 영화판의 디자인이 이겁니다. 요거는 카토키 하지메 씨가 리파인을 했고요. 네, 디자인은 카토키 하지메 씨가 건드렸고 자 보시면 소설판의 디자인으로 좀 돌아갔죠. 가슴에 블레이드 안테나가 돌아왔고 그다음에 수염이 길어졌고요. 전체적인 배색이 파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크시도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손발이 좀 커졌죠. 예, 특히 손 부분이 많이 커졌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손을 좀 보여주는 연출들이 있는데 아주 큼직큼직하니 좋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방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죠. 기존에 크시 건담은 제품화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로보톤 카 시그니처도 있지만 그거 나중에 있었던 거고 비비전사 386번으로 나왔던 크시 건담이 있죠. 요 크시 건담은 G제네 버전 크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그렇죠? 파란색의 이 형태를 취하고 있고 참고로 이 비비전사 386번은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킷입니다. 일단은 킷 자체가 괜찮고요. 요 두 개의 판넬 미사일을 연출하기 위한 이펙트 파츠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가르세종과 메사가 단색으로 작게 들어있긴 하지만 함께 들어있습니다. 네, 가르세종 하나랑 메사 한 대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성해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영화판에 맞춰서 나온 HG 크시 건담이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물론 SD와 리얼의 차이가 있지만 확실히 디자인이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둘은 그러면 근데 뭐 좋게 말하면 소설판 디자인으로 돌아간 거니까 원점 회귀 아닙니까? 나쁜 건 아니지 않나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보면 납득가는 부분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둘에 사용된 주요 기술 중에 하나가 설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미노프스키 플라이트인데요. 제가 아까 크시와
기술이 변경된 점인데 크시와 페넬로페는 대기권 하에서 비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인 미노프스키 플라이트, 미노프스키 크래프트의 발전 형태의 기술이 미노프스키 플라이트라는 걸 달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초편에서. 그것만 아시면 충분해요. 그런데 원작에서는 설정이 미노프스키 플라이트가 달려있던 게 아니라 미노프스키 크래프트가 달려있었습니다. 다르죠. 대형이던 미노프스키 크래프트를 소형화해서 MS에 싣는데 성공했다라는 설정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페넬로페의 픽스드 플라이트 모델이나 크시의 양 어깨의 바인더는 얘네를 공중에 띄우는 기능만 할 수 있었어요. 원작 설정에서는. 공중에만 띄우고 그 다음에 추진체 등으로 앞뒤로 밀어야 날아다닐 수 있는 설정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노프스키 플라이트로 바뀌면서 그런 추진체 없이 그냥 자유자재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걸로 설정이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크래프트는 띄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뜨기는 해요. 앞뒤로 가려면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미노프스키 플라이트는 자유자재로 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영상 안에서 효과음과 연출을 통해서 굉장히 잘 연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면 미노프스키 플라이트로 바꾼 이유가 납득은 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미노프스키 플라이트는 원래 빅토리 건담까지 가야 나오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F91에서도 없던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미 있는 기술이다가 돼버리면 F91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연출하기에는 미노프스키 크래프트보다 미노프스키 플라이트로 한 게 나았다라고 저도 인정을 해요. 실제로 보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미노프스키 크래프트 정도의 기술만 있어야 원래 우주세기의 기술 발전 속도와 맞거든요. 말하자면 뭐 원래도 좀 이 시점에서 오버 테크놀로지적인 기체이긴 하지만 좀 과도한 오버 테크놀로지가 좀 설정이 돼 있었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풀까? 그러니까 섬광의 하사회 안에서 풀 필요는 없죠. 나중에 이제 이 뒤에 이야기들을 연결할 때 이걸 어떻게 풀려고 그러나? 라는 의문점은 좀 생겼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는데 하등 도움 안 되는 설명이에요. 영화 보는데 하등 도움 안 되는 설명. 심화표는 그런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섬광의 하사웨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이야기를 넓혀서 자, 우주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섬광의 하사웨이까지 이어지는 기동전사 건담부터 섬광의 하사웨이까지 이어지는 중심적인 테마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우주세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니버셜 센츄리라고 해서 약칭 UC라고 줄여서 말하고 있고요. 참고로 요런 세계관이죠. 가운데에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여러 콜로니군 사이드 1, 사이드 2, 사이드 3, 사이드 4, 사이드 5, 사이드 6가 라그랑주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중을 돌고 있는 이 공간을 이른바 지구권이라고 부르게 된 세계관이죠. 우주세기 바로 직전은 서력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AD, 애프터 도미누스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인류가 최초로 콜로니라는 걸 만들어서 우주 식민지를 만들어서 우주 이민을 개시한 해를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원년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뭐랄까 그 일본의 천황들이 연호를 세는 방식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쨌든 원년입니다. 네, 원년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1년 전쟁의 배경이 되는 우주세기 너브로 79 우주세기 79년은 우주 이민을 시작한 지 79년째 되는 해이다. 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거는 그 전에 이제 지구를 통합하기 위한 지구 통합 전쟁도 어느 정도 있던 걸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연방이 이미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국가의 개념은 거의 없어졌고, 지구 연방이라는 통합체가 전 구역을 통치하는 구조이고, 각 콜로니는
사이드라고 해서 이건 실제로 하나의 콜로니가 이게 여러 콜로니가 모이는 집합체입니다. 나중에 제타에 가면 뭐 번치라는 이름들로 설명이 되는데 사이드를 구성하는 여러 콜로니들이 모인 집합체가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드에 있고 그다음 사이드가 아예 자치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말하자면 뭐 어느 정도라면 지방자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지방자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통치는 하는데 각자 뭐 경기도 도지사가 있고 뭐 부산시장이 있고 이런 거 정도의 자치권은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대는 원칙적으로 지구 연방군만 허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구 연방이 갖고 있는 군대가 허용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각 자치를 위한 뭐 치안 조직이라든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군대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방위군의 성격으로 콜로니 방위군 정도가 허용되는 그런 세계관이죠. 실제로는 뭐 뒤에서 뭐 더 하기도 하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스노이드, 콜로니 거주자를 스페이스노이드라는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 좀 미연방의 느낌도 나고요. 뭐 말하자면 그냥 일본의 정치권을 그대로 우주로 확대한 느낌도 있습니다. 일본도 메인이 있지만 각 주가 자치권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자치권에 가깝게 행사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 것과 미국의 형태 같은 것들이 좀 섞여 있는 느낌? 네, 그런 식으로 되시고, 그 다음에 지구 연방군의 군대가 각 콜로니를 뭐 주둔하는 경우도 있고, 순회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계관인데요. 이 세계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우주이민은 왜 갔느냐인 거죠. 왜 사람들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갔느냐. 이게 이제 스페이스 콜로니 중에서는 보통 2세대형으로 불리는 이른바 개방형 콜로니입니다. 개방형 콜로니. 그러니까 여기가 유리로 돼 있어서 바깥이 보인다라고 해서 개방형 콜로니인데요. 개방형 콜로니 같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왜 우주에 살게 됐는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새 이제 뭐 화성을 가니 뭐 달을 가니 뭐 우주 여행을 가니 뭐 다양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주는 생명체가 살기에 되게 가혹한 환경이고 이런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약간의 실수만으로도 갑자기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죠. 지구권은 예를 들면 조금씩 날아다니는 소행성이나 운석 같은 게 있어도 대기권이 막아주지만 이런 구조물은 그런 게 전혀 없죠. 예컨대 뭐 운석 하나가 날아와서 충돌을 하면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사망하겠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굉장히 위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나가서 살았을까? 이게 바로 우주세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얘기 중 하나가 됩니다. 설정상 이렇습니다. 요새도 그렇지만 저희 어릴 때는 뭐 인구가 과포화해서 전 지구가 꽉 찬다 이런 거 저희 어릴 때 많이 봤었는데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했던 모양입니다. 인구의 과도한 증가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자원이 고갈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있는 자원만 가지고는 더 이상 공장을 돌릴 수 없을 수준이 됐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릴 수는 있지만 좀 이 전체를 공급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단은 자원이 될 수 있는 소행성 지대 같은 데를 진출을 하거나 달에 가서 자원을 채취해서 지구로 보낼 일도 필요해졌고 동시에 그만한 자원을 소비했다는 건 환경 문제가 환경이 뭐 지금도 만만치 않지만 뭐 장난 아니었겠죠. 네, 그래서 환경 문제가 심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사람을 줄여야 되는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을 뭐 대놓고 야 학살해 뭐 이렇게 해서 사람 수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지구권 밖에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니 글로 가라라고 했던 일종의 이민 정책을 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인가요? 엔드게임 아니고 그 뭐지? 인피니티 워 같은 거죠. 네. 사람이 줄면 어쨌든 지구는 깨끗해지잖아요. 뭐 미시시피 강이 깨끗해졌더라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모하는 전체 수가 줄면 그렇고 저희도 또 코로나로 경험했지만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자연이 회복이 되더라 같은 것들이 나왔죠. 사실은 모든 문제는 다 사실은 사람인데 그래서 초기 이민은 약간 강제성을 띠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하고 싶겠어요? 심지어
이게 70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거지. 특히 초기 콜로니는 불안정하기도 했고, 뭐 부서지면 뭐 끝이고, 그 당시엔 이런 개방형 콜로니도 아니고, 역스베샤 등에 나와서 보셨겠지만, 스위트 워터와 같은 폐쇄형 콜로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폐쇄형 콜로니라는 건 그냥 관인 거죠. 관. 거대한 관 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물 안에 그냥 갇힌 형태로 살게 되는 그런 형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불황자들, 뭐 자기의 입지가 불명확한 사람들, 뭐 환경 피해가 심해서 뭐 아니면 뭐 이제 뭐 공장이 떠나서 쇠락한 마을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줄게라고 해서 잡아다가 우주로 보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주로 쫓겨난 사람들은 말하자면 하층민이란 인식이 강하고 물론 상류층들 중에서도 자신이 원해서 나간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원래 상류층은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류층인 거죠. 그게 권리인 거죠. 선택 없이 갔던 스페이스 노이드들은 자신들이 이 우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그렇게 해서 모든 인류가 다 나가자 정말 지구가 환경을 회복할 정도로 숫자를 줄이자라고 했는데 누가 우주가 살고 싶겠습니까? 권력을 갖고 돈을 가진 자들은 나가지 않고 지구에서 그냥 거주를 했죠. 그래서 지구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특권으로 인식되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쳐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에 불법 체류하는 자들을 잡아서 색출해서 우주로 보내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맨헌터입니다. 이게 섬광의 하사회에서 처음 나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역스베샤 때도 나왔었습니다. 역스베샤에서 퀘스와 같이 있던 집시 같은 애들 있죠? 그 친구들 잡으러 온 애들이 다 요 맨헌터들입니다. 네, 그때도 있었고 설정상 계속 있었어요. 제타 건담 때도 언급이 나오고 계속해서 있었던 조직인데 좀 반인권적이죠. 비인권적인 조직일 수밖에 없고 붙잡히면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된 공산품, 심지어 식량까지도 지구권에 있는 소행성과 콜로니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콜로니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지구가 그걸 소비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여전히 지구를 어떻게 하고 있다? 오염시키고 있다. 콜로니에서 자원을 받아서 이들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게 됩니다. 지구는 이 시점에선 거의 자립은 불가능한 구조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설정이 있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1년 전쟁 때가 좀 설명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자립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지만 좀 위험하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충분치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이렇게 착취당하는 느낌이겠죠. 정말 말 그대로 식민지, 정말 콜로니. 저희는 알죠. 식민지의 서러움 그런 느낌을 다들 갖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로니는 라그랑주 포인트, 지구로부터의 원심력과 뛰어나가려 하는 이제 힘이 딱 평형을 이루어서 가만히 유지할 수 있는 그 공간, 달과 지구의 중력의 경계에 있던 것이 이제 라그랑주 포인트고 거기에 이제 콜로니들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죠.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지온즘 다이쿠는 사실은 원작 그림이 없어서 오리진 그림을 어쩔 수 없이 쓰긴 했는데 이 환경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지오니즘입니다. 일단 이 사상은 샤의 아버지인 지온줌 다이쿤, 지온즘 다이쿤, 지온줌 다이쿤 뭐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네, 캐스발 렘 다이쿤이죠. 죄송합니다. 다 그러네요. 말하다 보니 꼬이네요. 죄송해요. 캐스발 짐이 아니라 캐스발 렘입니다. 그러고 보니 캐스발은 렘이었군요. 캐스발 렘 다이쿤이었어요. 죄송해요. 말하다 보면 꼬여 이렇게. 렘 다이쿤. 동생은 아르테시아고요. 얘가 이제 나중에 세일러 마스이죠. 하여간 요 얘기 좀 돌아와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샤오의 아버지인 지온줌 다이쿤이 제창한 주장이긴 합니다. 네, 주장한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이 지온줌 다이쿤이 이 지오니즘이란 사상을 말하기 전에도 먼저 지구를 성역화하자. 네, 지구를 성역화하자라는 엘레즘이라는 사상이 이 세계관에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 인간이 지구를 너무 다 망가뜨려 놨으니
지구를 에서 사람을 다 꺼내서 사람은 이제 지구에 살지 말고 지구는 아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보호해야 할. 그러니까 성지로 만든다는 게 그렇죠. 보호할 공간으로 만들자. 보호 공간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은 다 나와야 된다. 나와서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요 엘레즘입니다. 엘레즘이란 개념이에요. 근데 요거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우주세기 동안 스페이스 노이드들이 콜로니에 살면서 계속 지구 연방으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제한된 자치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제한된 자치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있으면 계속 착취당하지. 그래서 콜로니를 중심으로 다시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이드 국가주의라고 하는 컨트리즘이라는 사상도 있었습니다. 자, 이 둘은 별개의 사상이에요. 자, 정리하면 지구를 비우고 성역화하자라는 것과 콜로니 국가를 만들자라는 별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가 독립을 하든가 좀 더 국가에 가까운 관계가 돼야 된다. 지구 연방에 너무 우리가 너무 간섭이 많다. 힘들다. 예, 어차피 뭐 우리 기존에 지구에 살던 내 모국도 버리고 콜로니에 와서 새로운 내 고향이 됐으니 이 고향에서 새롭게 국가를 세우자라는 사고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교묘하다고 말하면 안 되고 훌륭하게 믹스해서 하나로 만든 사상이 바로 지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엘레즘과 컨트리즘, 즉 성지주의와 사이드 국가주의를 섞어서 만든 게 바로 지오니즘이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엘레즘하고도 약간 결이 다르고 컨트리즘하고도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이 사람 굉장히 뭐랄까 좀 이상이 높은 사상가로 그려지는데 정리를 하면 일단 전 인류는 엘레즘에 따라 모성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다 콜로니로 올라와야 된다. 이게 1차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지구를 비우자. 이건 엘레즘과 똑같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지구 연방이란 게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구는 없고 지구엔 사람이 안 사니까 모두가 콜로니에 사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각 콜로니는 지구 연방에서 독립해서 각자 국가를 만들고 그 뒤에 이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연합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의 형태로 설명하면 유엔이 있는데 유엔을 해체하고 새로운 유엔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콜로니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게 왜 이 사람한테 중요했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콜로니는 어떤 상황인가?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죠. 그러니까 독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이런 것처럼 어떤 사건만 있으면 정말 생과 사가 넘어갈 수 있는 우주 공간에 살기 때문에 저 안정감 있는 지구에 사는 사람과 즉 어스노이드와 스페이스노이드들은 지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목을 하는데 모두가 스페이스노이드가 된다면 다 같은 환경 하에서 사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분쟁 없는 평화의 세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죠. 이런 주장은 특히 물론 그 주장을 되게 받아들인 곳도 있고 이게 또 콜로니마다 달라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장이 크게 영향을 받은 지역도 있고 받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특히 이 지오니즘의 주장이 잘 먹혔던 지역이 지구 연방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드인 가장 멀다는 거는 요 개념이죠. 앞에 그림을 좀 보시면 좀 갔다 올게요. 자, 여기가 사이드 3인데 나머지는 라그랑주 안쪽 포인트에 있다면 사이드 3는 달 바깥쪽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구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콜로니이다 라고 불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이드 3에서 큰 지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사이드 3가 우리는 지온 공국입니다 라고 독립을 선언하고 그 초대 수장을 맡게 됩니다. 다만 이게 오리진에서는 조금 달라요. 오리진에서는 지온 공국 자체는 이미 있었던 걸로 좀 그려지긴 합니다. 말하자면 원래 콜로니에 자치 독립체로서 존재했었고 그 안에 정치가 중에 한 명이고 이 사람이 이제 수장은 못 되죠. 수장은 못 되고 그 뒤에 이제 그 자비가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식으로 오리진에서는 그려지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런 식의 설정이 있었습니다. 즉 사상가이자 정치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납득이 됐던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분은 사상가였기 때문에 이걸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상을 지구에도 접하고 해서 저들이 모두 이 사상을 믿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요런 사상이었는데, 자,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 실은 뉴타입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오니즘에서 뉴타입이 나왔다는 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오니즘이 기본적으로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자, 뉴타입에 대해서도 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그 얘기를 먼저 할까요? 그래서 샤아가 지구를 할랭화하려고 했던 역습의 샤아의 사건은 이것 때문입니다. 일단은 콜로니 국가를 만드는 것 이전에 지구를 성역화하는 게 먼저인데 아무리 해도 지구에 있는 애들은 나올 생각을 안 하니 어차피 성역화해서 사람이 안 들어갈 거면 인간 기준으로는 100년, 200년이지만 그 상태로 1000년, 만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지구를 한번 한랭화, 즉 강제로 빙하기를 만들어도 지구는 회복할 것이다. 사람만 없으면 회복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작전을 폈던 거고 그래서 샤아는 자기 아버지의 사상을 완성하려고 했던 행위인데 좀 극단적이었던 거죠. 그런 사상을 했던 것이다. 라는 건데 참고로 지온준 다이쿤이 이제 제시했던 이 지오니즘에서 연결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뉴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아가 기동전사 건너 후반부에서 뉴타입에 천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자기 아버지의 사상이 구현화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뉴타입 그냥 이렇게 쓰는데요. 말 그대로 근데 사실 뉴타입이라고 부르든 뉴 제네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새 말해서 뭐 90년대생들이 온다. 뭐 요새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저희 때는 뭐 X세대, Z세대 이랬는데 그냥 그런 식의 표현일 뿐입니다. 원래 뉴타입은. 네. 자, 일단은 뉴타입이란 말은 지온준 다이쿤에 의해 주창된 지오니즘을 기반해서 나온 뉴타입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뉴타입론에서 이름을 따왔고요. 원래 개념은 뭐냐면 자, 뉴타입론은 지오니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우주로 나오게 되면 스페이스 노이드가 되면 이제 지구를 떠나서 새로운 형태의 삶, 그러니까 이 전대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대의 인류는 지구에서 살았다. 이제 인류는 모성을 떠나서 우주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에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완전히 떠난 게 아닌데 완전히 어머니인 지구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립된 자식인 거죠. 어머니에게서 벗어나서 독립된 자식으로서 우주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것을 뉴타입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그게 뉴타입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에요.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초능력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뉴타입은 원래는 모두가 우주에 나온 상태, 그렇게 된 세대, 즉 말하자면 지구를 한 번도 고향으로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뉴타입 시대다, 뉴타입론이라고 불렀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로니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모두가 좀 불안정한 환경에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의 이론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콜로니는 사실 양산품이죠. 물론 콜로니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사이드 3의 콜로니든 사이드 1의 콜로니든 큰 차이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 지구상에 살면 전 지금 일본에 있고 여러분 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변 환경과 내가 경험한 문화에 따라서 생각이 굉장히 다를 수 있고 오해를 할 수 있고 반목할 수 있는데 이제 우주로 나오면 우주는 그런 구분이 없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산이 있네, 강이 있네, 뭐 바다가 많네 이런 구분도 없고 자연환경의 구분도 없고 이런 뭐 다 똑같은 건축물에서 사는 거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지 않겠냐. 그렇죠. 입장이 같아지니까 이해가 높아질 거고 분쟁도 멈추게 될 것이다 라는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뉴타입 자체는 어떤 신인류가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유니콘에서 너무 과장해서 썼는데 신인류가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신인류지만 그냥 이제 지구를 벗어난 인류, 그것도 완전히 벗어난 인류, 즉 우주이민 1세대보다는 우주이민 2세대부터를 그냥 뉴타입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우리처럼 이제 분쟁에 묶여있는 뭐 종교니 지역이니 뭐 문화니 이런 데 얽매이지 않은 완전 글로벌한 정말 유니버셜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뉴타입이란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지온준 다이쿤이 어쨌든 자비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나중에 지온 공국이 지온준 다이쿤의 이름을 따서 지온 공국을 뭐 말하면서 지구 연방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냐면 1년 전쟁이라는 전쟁 중에
우주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에스퍼들이 나타난 거예요. 거의 초능력자에 가까운. 응. 초능력자에 가까운 존재들이 나타난 거예요. 강한 뇌파를 갖고 있어서 이를 통해 공간이나 전황 전체를 인식을 하고 심지어 상대 파일럿과 교감을 하며 나아가 미노프스키 입자하에서 자신의 뇌파를 이용해서 원격 조종까지 가능케 할 정도의 강한 뇌파를 가진 존재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상대방과 교감할 때,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텔레파시 비슷한 뭔가를 하는 에스퍼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도식적으로, 이게 뉴타입인가 보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뉴타입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온준 다이쿤이 말했던 뉴타입과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뉴타입은 사실 다른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건데, 문제는 이게 그 신앙도 사상도 비슷한데 이게 광신자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런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것 같은 존재가 나타나면 거기에 천착하게 됩니다. 샤아가 그랬죠. 샤아가 처음에는 자비가에 대한 복수로 움직이다가 그 라라슨을 만난 뒤로는 뉴타입에 의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겠다에 굉장히 천착하는 인물로 변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자기 아버지의 이상을 증명했다 한 걸로 보이는 행위가 가능한 인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이 뉴타입들을 총괄하는 총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이 지오니즘에서 말했던 뉴타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상호 이해는 그런 초능력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냥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픔을 공유하면서 알게 되는 소통을 말했던 것인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능력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뉴타입론 그리고 이 뉴타입이 지온준 다이콘의 뉴타입론과 연결된다라고 말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의 1년 전쟁에서 큰 활약을 했던 뉴타입들은 지구권 출신들이 꽤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아무로 레이만 해도 지구권 출신입니다. 지구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어렸을 때 얘기긴 하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사이드 세븐에 왔고 카미우 비단도 비슷하고요. 주도는 뭐 애초에 콜로니 쪽인 것 같긴 하지만 지구권에서 온 캐릭터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라라슨도 우주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신인류와 사실은 이미 뉴타입론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사람들이 이 에스퍼적인 뉴타입이란 존재에 대해서 각광을 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좀 뭐랄까 이제 교리가 꼬이게 됐다라고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퀘스도 지구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뉴타입의 소질을 가진 사람들 중에 우주 출신이 아닌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미 지온이 얘기했던 뉴타입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어토맥스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본인이 뉴타입적인 성향을 못 보여주던 그 시점에서는 내가 뉴타입론 만든 사람의 아들인데 왜 난 뉴타입이 아니지?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생긴 오류가 샤 안에 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뭐 슈퍼로봇 대전이나 GZ네 같은 데서 뉴타입은 그냥 전투 스킬이죠. 전투 스킬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식으로 이제 처리하게 되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동전사 건담을 보면 화이트 베이스대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특히 주요 캐릭터들은 다 뉴타입이죠. 브라이트 노아도 뉴타입이고 미라이 야시마도 뉴타입이고 카츠 그 애기들 그 키키 얘네 카츠 레츠 키키 얘네들도 다 뉴타입입니다. 네, 셀러마스도 그렇고 다 뉴타입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려져 있던 건데 예. 그래서 어쨌든 뉴타입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뉴타입론에서 말하는 뉴타입과 뉴타입이라 불리게 된 자들은 다릅니다. 네. 나중에 아무로가 탈출할 때 다 정신 공명해서 이쪽으로 와 아무로라고 외치죠. 그거 다 뉴타입의 연출입니다. 사실 그래서 화이트 베이스 때는 뉴타입 부대라고 불렸었고요. 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뉴타입은 아닐 수 있지만
원래 뉴타입적인 연출은 충분히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뉴타입이라고, 즉 병기적 측면이 굉장히 강조된 쓰기 편한 에스퍼들이 뉴타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이러한 신인류는 이제 거부감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그냥 우주에 나와서 나와 동등해진 게 아니라 사실 이 뉴타입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반목이 생깁니다. 불안하잖아요. 나는 올드 타입이란 인간이고 쟤는 뉴 타입이란 인간이에요. 말하자면 거의 그 마블 시리즈의 엑스맨인 거죠. 쟤는 뮤턴트고 난 일반인이야. 실드로 따지면 나는 내추럴이고 쟤는 코디네이터야. 이런 식의 관계가 됩니다. 오히려 반목을 만드는 원인이 되죠. 그게 이제 나중에 아모로를 비롯한 여러 뉴타입들이 실망하게 되는 이유기도 하는데, 그래서 거부감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엄청난 전과를 냈기 때문에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발견되잖아요. 뉴타입이라는 게 발견되고 훈련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인공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라는 연구들도 나오게 됐던 거죠. 그 결과 강화인간 혹은 강화시술, 강화인간과 강화시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클론인간, 그다음에 사이코뮤. 원래는 사이코 커뮤니케이션 병기의 약자가 사이코입니다. 일본식으로 줄여서 그래요. 일본어로는 사이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코코가 같아서 사이코뮤라고 줄였는데, 한국 같으면 만약에 한국 같으면 뭐 사커 병기 뭐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이코 커뮤니케이션 병기인 사이코뮤 병기도 발달을 하게 되고, 제타 건담에서 등장했던 바이오 센서, 뇌파를 바로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 그 다음에 역사 때부터 등장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이코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인류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다로 간 게 아니라, 야 이거 쓸만한데 어떻게 쓰지? 뉴타입 레벨을 4로 만들자, 이런 식의 연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오니즘에서 말했던 뉴타입론과는 매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뉴타입들은 가끔 기적도 일으키죠. 뭐 엑시즈 쇼크라든가 이런 기적도 일으키기는 하지만 역시 위험시가 되고요. 나중에 전쟁이 점점 줄고 그 하사웨이 이후에 점점 평화의 시대로 가면서는 그 존재가 거의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F91이나 빅토리 건담 같은 걸 보면 넌 뉴타입일지도 몰라, 그런 게 있대, 이런 정도로 언급이 되지 쟨 뉴타입이야, 이런 얘기들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어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개념으로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샤의 비틀린 뉴타입론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뉴타입이기도 한 하사웨이 노아가, 결국 우리는 하사웨이 노아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니까요. 하사웨이 노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작품 안에서 보면 나름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 거의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이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1부만이 아니라 2부, 3부까지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면 어떨까 하는 테마가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관통하는 여러 테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테러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테러에 의한 정치 행위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여지를 굉장히 많이 남기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테러의 시대에 살고 있죠. 저희는 9.11을 경험을 했고, 빈라덴이 사살되는 광경을 봤으며, 그 뒤로도 여전히 테러 방책을 위한 여러 특수부대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인이라면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처럼 테러리즘을 하나의 정치적 의향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항 수단으로서 사용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테러라는 행위인 거는 부정하기 어렵죠. 그러므로 테러는 굉장한 약자들이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저항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물론 비인도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이며 때에 따라서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단순한 폭력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거를 굉장히 잘 그리고 있는 게 이 하사웨이라는 작품이기는 합니다. 꽤 다양한 각도에서 이 폭력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꽤 잘 그리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극장판은 전체 3부작 중에 일부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작품 전체를 통해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그 일부만 가지고도 꽤 많은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컨대 뭐 여러 가지 세력들이 나오게 되지만 지구연방, 다바오 기지의 세력들, 그리고 마푸티의 세력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직들, 테러를 하는 또 다른 조직들 등이 등장을 하면서 그들에 대한 주인공의 태도 변화와 또 관객인 우리들이 보는 시각들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그냥 멋진 이야기다, 뭐 누구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이야기다에도 보시면서 동시에 이 작품이 테러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테러리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꽤 중간중간 조연들의 대사라던가 많은 부분을 통해서 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심화편이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이제 추천으로 마지막으로 넣어봤고요.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전투씬 멋있게 보셔도 좋고 그냥 건담의 연장선으로 보셔도 충분히 재밌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준비했던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 시청전 가이드편, 표준전과 섬화의 정석, 기초편과 심화편 모두 했고요. 어떻게 좀 길게 이야기가 됐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 6월 11일에 일본에선 개봉을 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7월 1일부터 뭐 넷플릭스 등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즐거운 감상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제가 즐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굉장히 즐겁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방송 계속 갑니다만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 강좌 부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